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 의회가 주최하고 박소영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로 시흥시 필수 의료와 출산, 분만, 소아 전문 응급의료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의료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의 공백으로 인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을 비롯해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나누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토론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사말씀,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규모 토론회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개인적인 내빈보다는 좀 참여해 주신 유의미한 과정에 계신 그룹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흥시 의사회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아병원에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보건소를 비롯한 미래전략 담당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부서장님과 직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시흥시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자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신 시흥시의사회 김정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대한분만협회 병의원 오상윤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 의사회 이동엽 소아과지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보건정책과 윤현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분 한 분 더 계신데요. 오늘 좀 앞에 일정으로 조금 지연되고 계셔서 오시면 네, 토론 진행할 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박소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시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좀 써갖고 왔는데요. 구구절절히 사실 썼습니다. 왜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써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흥시를 보면 분만병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소아응급 병원 진료를 보는 곳이 이제 신천연합병원과 슈아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병원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한 응급 의료 체계를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놔야 앞으로 저희 시흥시에 이런 분만 인프라 붕괴나 그 생애 주기별 이런 의료의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흥시가 58만 인구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 수가 7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모의 분만은 타 지역에서도 가능하지만 복지체계 안에 있는 이제 취약계층과 외국인 주민분들의 분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내빈 소개도 지금 간략하게 했고요. 축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정책 토론회 안에서 이 토론을 정말 신랄하게 현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토론회 자리고요.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시흥시에 있는 응급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제도권 안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론의 자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시흥시 의사회 김정은 부회장님은 현재 신천연합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와 소아의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해 오신 의료인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귀중한 현장 의견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정은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필수 의료 체계라는 매우 중대한 주제를 주제로 삼아서 시의회와 박소영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국가에서 발표한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현황집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회에서 준비한 시흥시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대한 지표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분만이 가능한 의원이 1개소 정왕동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진 수급이 어렵고 의료 분쟁 위험 등의 이유로 분만이 중단될 위기에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국회에 가서도 하셨지만 아무런 실효성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야간 산모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산모를 위한 2차 병원은 없고 시흥시 한 개 분만 산부인과 의원에서 주야간 응급진료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이 이탈이 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의료진 수급 문제로 35주 이하 산모의 응급진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재정 위기로 소아진료 기초 인프라 붕괴 위험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의 기본 필수 수익원인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가 수년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해서 수년간 해결을 요청했으나 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응급실 전반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소아응급 및 입원 진료 체계 붕괴입니다.
시아병원과 저희 병원 그리고 센트럴 병원도 아마 그러할 것인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2개의 종합병원에서 각 기관에 1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입원 환자가 있으면 365일 콜을 받습니다. 또한 병원의 소아 입원 병상을 확충했을 때의 수익 감소로 확충이 어렵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충원은 비용을 지불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두로 제가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리고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필수 의료란 과연 소아응급 또는 출산 또는 중증 환자 입원 이것만이 필수 의료일까? 제가 저희 병원이 작년부터 경기도형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에서 방문 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독거인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때 의료기관을 못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고 저희 병원이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작은별 아이들 통합돌봄 지원 사업도 실제 아버지에 의해서 방임된 아이가 아동학대로 무수히 신고도 되고 쉼터에까지 갔었지만 작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문턱을 넘는 것만 해도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이나 어떤 환자들이고요. 사실은 데리고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택에서 죽어가거나 방임되는 분들도 저는 필수 의료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발제자들은 소아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시아병원에 우리 김영진 이사님도 오셨지만 저희만이 아니라 돌봄과 그리고 1차 방문 진료를 하는 여러 1차 의료기관에 애쓰는 그 현장도 우리가 필수 의료기관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생애 말기에 호스피스 의료까지도 내년도에 시작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한 우리 시행령 모델도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집에서부터 필수 의료는 시작된다는 마인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시흥시가 저는 이번 걸 준비하면서 시흥시가 의료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라고 일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주민 건강에 대해 책무를 지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도에 시작되지만 사람은 뽑아놨는데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주무관님으로부터 들었고요. 부랴부랴 다시 한번 요청해서 이제 예산이 좀 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의 집행 계획을 볼 때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이 자리에 실제 시흥 시민이나 시흥의 소비자 단체에서는 한 분도 안 오신 걸로 아까 관련 단체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 정책 토론회의 제일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만여 명이 있는 이주민들도 역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 토론회가 있다면 그 거버넌스에는 주민과 그리고 의료를 공급하는 저희 의료기관과 공적기관과 공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까지도 모두가 거버넌스에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주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1차에 불과합니다. 1차에서 여러 주제별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필수 의료 영역의 주제별로 연구하고 기획해서 여러 차수에 걸쳐서 진행될 때 진정한 토론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번은 국가의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 응급의료 체계를 발표할 때 회의록에서 봤는데요. 실제 미충족 의료는 시흥시에서는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중앙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시흥에서 실제로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민간 거점 병원에까지 다다르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형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6번 지역 1, 2차 의료기관의 위기. 책임 의료기관 권역이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공적 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공적 지원 없이 순전히 민간 자본으로 이미 필수 공공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의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지원이 실천되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병원은 정왕도에 한 개소만 나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주민 산모나 여성 청소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확진 산모가 대학병원에도 못 가는 확진 산모를 자부담으로 옆에 병동을 빌려서 격리로 분만까지 받아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이 전문의 9인의 난항으로 야간 진료를 축소하고 내년도 존립의 위기에 있습니다. 시흥시의 소아응급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곳은 얼마 전에 센트럴병원에도 소아과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소아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연합병원과 시아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딱 한 명씩, 그 한 명이 응급실을,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응급실 1차 콜을 다 받았었어요. 실제로 가서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응급실에서 응급실 선생님들이 환자를 입원시키면 저에게 콜을 주세요. 그럼 야간에 지휘하고 제가 가서 봐야 될 정도면 가서 보고, 어쨌건 입원시키면 휴일에도 나가서 봅니다. 근데 이 체계를 시아병원도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희 병원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한 명씩 360을 콜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 아이들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주민 아동들도 많아서 그 아동 돌봄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는 지금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소아 1차 진료 현황입니다.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과와 다르게 소아과는 100%가 보험 진료라서 외래 진료만으로는 도저히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소아청소년과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육아상담도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접종비로만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접종비가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연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수년간 의사회에서 제의해 왔지만 보건소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선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하루하루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 1차 병원 의원의 원장님들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권역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70개 중진료권 중에서 55개가 지정됐습니다. 시흥시는 경기권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고, 여러 중진료권 중에서 시흥시는 안산권에 해당됩니다. 안산권에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포함됩니다. 안산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우리 시흥시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중진료권은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최소한 인구수 15만 명을 기준으로 인구수와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을 고려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실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권역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시흥시가 총 58만 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과 북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고, 북쪽과 중부, 남부가 생활권이 많이 다릅니다. 남부 생활권역의 안산시 쪽으로 시흥시가 중진료권으로 묶임으로써 안산권에서 실제 시흥시의 의료의 필수 의료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권역 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다음에 필수 또는 선택 분야를 사업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필수는 지역사회 연계 분야입니다. 퇴원 환자의 질환별 중증 고난이도 환자를 나누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로 의료복지 연계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1번과 아래 3번은 필수입니다. 인력 양성 교류 분야. 담당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인력 풀을 교류하도록 만듭니다. 2번은 필수 의료 중에 아래 5개 중에 2개 이상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감염관리, 정신건강 증진, 재활, 마지막에 산모 신생아 어린이 협력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역시 앞에 권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연계와 인력 양성 교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협력에서 권역과 다르게 2개가 추가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차 의료 돌봄 협력, 취약계층 연계,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의료 협력은 딱 봐도 전부 다 필수인 게 맞지요. 근데 이 중에 과연 우리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어떤 걸 선택했나 봤습니다. 퇴원 환자 연계는 필수고요. 근데 그 아래에 중증 응급 이송, 감염, 재활 이렇게 사업 분야로 선택했고, 이 필수 보건 의료 분야에서 우리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정신건강, 산모 신생아 어린이 협력, 그리고 취약계층 연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는 저의 의사의 의견인데요. 이렇게 권역이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의 제도 안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일 경우에는 기관당 4.8억, 그러니까 몇 억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하지만 기타 저희 민간 의료기관은 일체 기금이 없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중진료권인 안산병원에서 이 시흥시에 커버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지원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뉴스를 스크랩했는데 2023년도에 제1차 원외 대표 협의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도 책임 의료기관이 되면 필수로 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23년 5월에 열렸는데 이렇게 크게 뉴스에 났는데 어디를 쳐다봐도 시흥시가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시흥시청, 시흥시 보건소, 시흥시 의사회, 시흥시의 어떤 우리 시아병원이나 연합병원이나 어떤 병원 관계자도 얘기도 못 들었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안산권에 안산시와 시흥시가 속해 있지만 처음에 대표협의체에 세우는 게 세팅 과정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도 이때 저희 시흥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책임 의료기관은 연 1회 필수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지역조사, 이 지역의 인력이나 기관, 병상, 서비스, 필수 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층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분야 중에 골라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흥시는 자체 기초조사 내용이 없었고요. 여기에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의 인프라도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 의사회로부터 현황을 모으고, 그리고 시흥시 보건소와 함께 우리 시흥시에는 어떤 의료기관과 의료 인프라가 있는지를 좀 연구하고 조사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의사회에 용역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가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산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만이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원외 대표 협의체의 참여 기관 비율을 찾아보았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은 정부 지정센터가 주가 되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지역 의사회가 3%, 그리고 그 옆에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이 이게 민간 병원이죠. 민간 병원이 4%. 그래서 결국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의사회까지 다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는 조금 더 의료기관이 늘어나서 필수 의료 제공 병원이 10%, 그리고 지역 의사회가 5%, 약 15% 정도가 민간 의료기관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시흥시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권역으로 원외 대표 협의체 구성 모델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도 오늘 오실 연구원으로 오시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청, 성남시청이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삼아 각각의 중진료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료원이고 부천 세종병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안산병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산병원 속합니다. 각각의 중진료권의 민간의료기관과 거점 2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통틀어서 각종 의료센터가 있고 화살표를 긋는 건 쉬워요. 이제 이 화살표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이가, 신생아와 산모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화살표의 블랭크는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소방의료관 협력체계 강화를 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이송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 북부 의료 소외 문제 해결하자, 정신과, 안과, 만성질환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의 의료자원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이용하자, 교육 콘텐츠 만들자,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한 라인을 구축하자. 저희가 느끼는 그 부분이 다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선에서 아이를 전원을 보내다 보면 인근의 안산, 인천, 부천, 광명까지 통틀어서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고요. 잘 갈 때도 있지만 사실 때가 잘 안 맞거나 휴일이 겹치거나 하면은 저희가 3차 병원에 보내기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동현 원장님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한 라인을 구축해도 연계된 의료기관에 해당 전문의가 없거나 휴가이시거나 그럴 때 입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충분히 1, 2차 기관이 2차까지의 의료 인프라를 탄탄히 채울 때 3차 병원이 3차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력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이 살아서 활동하고 그 영역이 3차까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국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어린이를 조사한 기관이 72개 기관 중에 7개 기관만 참여했어요. 이 주제를 택한 곳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산모와 신생아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께 뉴스에는 항상 이게 뉴스가 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관심 받기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산병원에서 우리 시흥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수행했을까 봤는데 기초조사는 지역 전반 조사는 했다고 했고 여기서 조사하신 지역 전반 조사를 자료를 보고 싶은데 제가 오프된 자료로는 못 찾았습니다. 요거는 시에서 한번 저희 의사회에 이 기초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 중에 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만 한 분야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한 것은 앞서 4개 선택한 대로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 감염, 재활 이렇게만 수행하고 정신, 산모, 신생아, 어린이 1차 의료 돌봄은 빠져 있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 의료에 대한 분야별 심층 조사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나마 이 자료에도 시흥시 인프라가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뒤는 왜 전국적인 데이터를 갖고 왔냐면 시흥시 데이터가 아예 없어서 죄송하게도 전체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23년도에 72개소 중에서 7개소가 어린이 산모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행했고요. 24년도에 86%, 8.9개소가 수행했습니다. 현저히 적지요. 그리고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병의원은 30%를 차지하고 지역에서도 30%를 차지합니다. 3분의 1이 결국에 아이들을 보기 위해, 산모를 보기 위해서 지역 의료 체계에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협의체에는 민간 영역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진료권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라 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말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민간 시흥시만 해도 딱 3개의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따로 지원 기금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이 필수 의료를 하고 있고요. 오신 우리 산부인과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박소영 선생님께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실 때 이게 그 시에서 시 예산을 민간 기관에 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일단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규정을 갖고 이러이러한 공적 필수 의료를 수행할 때 여기에 합격점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적어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라면 심층조사 몇 개 해야 되고 필수 영역 중에 몇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중증 환자 봐야 되고 산모 신생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개의 필수의 항목들을 인정하면 그런 기관들은 시흥시에서라도 시흥형 모델에서라도 공적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해서 조례에 넣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이고요.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모든 게 아무리 공적 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시민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자체적인 이제 보건소가 우리의 유일한 공공의료 기관이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주체가 되셔서라도 시흥시의 의료자원과 역량을 단순히 몇 개가 있고 뭐 몇 베드야 뭐 환자 어떻게 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중증과 소아 산모를 제대로 보느냐,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러한 그 역량을 조사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도표처럼 우리가 이 토론회를 몇 번을 걸쳐서 시흥형 모델을 만들었을 때 만들기 전과 만드는 중간, 그리고 만들고 나서 몇 개 년도가 지나면서 지표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지표를 몇 개 정해서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부터 지표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돌봄 의료와 주치의제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통합돌봄이 법제화돼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흥시 모델은 전혀 나온 바가 없고 희망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지난 수년간을 이미 해오셨죠.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재택의료 기관의 노하우를 좀 시흥시가 배우시고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만이 아니라 재택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 전달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해서 이분은 2차 의료기관의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이분은 말기 돌봄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의 시흥시에 맞는 주민들의 구성. 신천동에는 가장 슬럼화되고 장애인 인구가 많고요. 대하동도 마찬가지죠. 인구 밀집도는 꽤 높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취약성도 신천동, 신현동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흥시도 잘게 쪼개서 디테일하게 동별로 스케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 5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예 한 꼭지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터라 이거는 저희 병원과 희망의료사협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노하우로 보건소와 또 각종 사회복지관과 함께 이거는 찬찬히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할 때 시흥시 의사회에서도 민간 1차 의원이 본인들의 의원을 닫고 혼자밖에 안 계신 원장님이 우리 동네 주치의로 내가 어느 환자분을 보러 갔을 때 그분이 그 한 10명 볼 시간에 딱 한 분 보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 속에 있는 그 주치의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흥시 의사회에 많은 뜻있는 분들이 내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의원이 운영되면서 실제 우리 동네의 어려운 분을 찾아서 그분의 환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통합돌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실제 시흥시의 기초단위 의료기관 간의 연계가 좀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원장으로 있은 지 몇 년 안 됐지만 그 전부터도 응급의료 관련돼서 모여라 하는 보고는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또 그 모임에 가긴 하는데 그 응급의료 기관 간의 협의체 말고는 따로 말씀드린 여러 필수의료 협력 분야에 대해서 모임이 있거나 이런 초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백오 서울대병원이 몇 년 뒤에 들어서잖아요. 그러할 때 두 가지예요. 서울대 시흥 백오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핵심 3차 의료기관으로 계시고 그리고 중진료권에 해당되는 안산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여기 있는 우리들을 사실 관리를 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거기도 딱 팀만 간호사 몇 명, 사회복지사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딱 팀이 운영돼요. 팀에서 우리 시흥시까지 관리하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시 북부와 남부와 또는 중부도 적당한 기관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포괄2차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거점 2차 병원을 지정해서 1, 2, 3차의 의료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계획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좀 이제 2주 뒤에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흥시의 세금으로 지역 인프라를 지킬 때는 실제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역의 인근의 타 시에서도 많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흥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1,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배분되는데 조금 핵심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정은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은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발제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최근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분만실이 문을 닫고 소아과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응급실에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경기 북부의 경우 분만 취약지로 해서 거점병원을 선정해서 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지금 경기도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응급 분만 취약지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이고 저도 이제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분만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11월 10일 이후에는 5명이었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2명이 줄어서 3명밖에 남지 않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요. 항상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이제 원장님 말씀이 사실 이거는 단순한 경영의 어려움을 떠나서 절박한 경고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현재 우리 시흥의 소아응급 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권에서는 신천연합병원과 남부권의 시화병원이 양축을 지탱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사실 경영과 인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지역이 분만 취약 지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곧 다가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게 민간 병원들끼리 출생, 소아, 청소년, 생애주기별 의료의 한 축, 이 만들어 놓은 곳 중에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우리 시흥 시민의 의료 안정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만과 소아응급은 사실 수익성이 낮고 의료진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우리 공공의료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고요. 저희 시흥시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한번 기획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사실 저희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에 보면 재정 지원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 재정이 투하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 의료와의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지역협력 기반 수가에 대한 설계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실용적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5분이라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님 먼저 시작으로 이동혁 시흥시 의사회 소아과 지회 회장님 그리고 김예람 우리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님 순서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김정은 부회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저희 시흥시의 예진 산부인과 원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한분만병원협회 사무총장 직책 자격으로 소개되었는데, 뭐 제가 대한민국의 한 구석탱이에 있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국의 지역 산부인과가 처한 모든 그 어떤 절박함 아니면은 위기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또 알려서 혹시나 대책이 혹시나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뭐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많은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혹시나 좋은 대책이 나올까봐 또 한번 열을 내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필수 의료가 사실 그동안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찾아다녀야 되고 더 비용을 더 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건강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직면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시 분만 인프라 현황 먼저 말씀드리면 그 14페이지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분만 가능 병원 수 변화를 보면 제가 개원을 2006년도에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8개소가 분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인구가 40만입니다. 시흥시가. 근데 2025년 지금 저희 1개소만 남았죠. 인구는 60만으로 늘었는데 사실 인구 60만의 수도권의 도시에 분만 병원을 차려야 한다. 2006년도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되는 곳이에요. 산부인과 상과 의사를 만약에 꿈꾸고 분만병원을 개원하기를 희망한다면 야 이런 지역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서 빨리 깃발을 꽂아야지. 이런 후보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병원들에게 오프를 제공해도 제가 분만병원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삼본제일이나 동탄제일이나 봄빛병원이나 분만 2, 300개씩 하는 기업형 분만병원의 원장들, 이사장님들 잘 알고 있는데 하시라. 이곳을 오시면 제가 접겠다.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수급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아병원에 계시는, 저는 시아병원에 신세를 많이 지는 의사인데 시아병원에 계시는 김영진 이사님께 시아병원에서 하시라 하고 제가 오프를 조금 전에도 제시를 했거든요. 제가 접겠다. 근데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뭐 하이리스크, 로리턴의 직업으로 전락을 했고 이제 뭐 3D 업종이다 보니까 젊은 의사들이 당연히 안 하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작년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분만하는 의사 6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부터 3명이 되는 거죠. 뭐 다들 개인 사정과 그다음에 뭐 한 분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뭐 협심증이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내년에 한 중반쯤 되면은 또 한 명이 또 개인 사정으로 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3개월째 뭐 동료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구인하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거의 안 구해집니다. 뭐 연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다고 나옵니다. 시흥이 좀 외진가 봐요. 다들 부천이나 이런 데까지는 오던데 수원 이런 데까지는 오는데 시흥 안산 이러면 좀 잘 안 구해집니다. 예진 산부인과 분만 산모 구성을 보면 저희는 이제 전체 시흥시가 한 1년에 3,000건 정도 분만이 일어나는 도시인데 작지 않습니다. 시흥시는 분만을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분만을 한 60건 내외니까 한 20% 정도를 감당합니다. 물론 위치도 뭐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서 북쪽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여튼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산모들을 주로 보는가 하고 구성을 분석해 보니 외국인 순수 외국인 그러니까 뭐 주민번호 못단 순수 외국인은 한 10% 내외고 그다음에 또 뭐 기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인이 제가 볼 때는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번호를 받았던 기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저소득층, 맞벌이, 경상북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죠. 그 첫째 애기들은 첫째 출산은 좀 이벤트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들이 그래서 좀 저희 병원 같이 구석에 있는 데서 안 놓고 좀 큰 그 하드웨어가 좀 삐까번쩍한 곳으로 가서 분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조산모들은 시간을 내서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둘째, 셋째를 키우는 엄마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루를 반나절 이상을 소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산모들을 보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지역 거점 예진 산부인과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는 2023년도에 제가 시의회 복지위원 시의원님들한테도 브리핑했던 자료인데 저희가 저희 지역 주변 바운더리 내에서는 한 10분 내외로 뭐 야간 응급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합니다. 거의 90% 이상 뭐 죽을 사람도 살리는 적도 꽤 많고요. 그리고 우리 영역을 조금 벗어나면 제가 아까 신세를 많이 진다는 시아병원하고 연계를 디너 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 이하 디너 미팅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런 시스템을 좀 함께 공유합시다 해가지고 나름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시의사회의 박기호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엑셀런트하다, 좋은 시스템 같다라고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저희 병원과 시아병원의 관계를 부러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결국은 또 분만이라는 그 메인을 담당하는 메인 의사가 상과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상과의사의 부족으로 이제 11월 1일부터는 35주 이하의 그 야간 응급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산모들은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또 통해서 가야 되고 또 제가 119 팀장님한테도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를 종종 호출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하고 또 그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놓은 중증 그 응급산모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저희 시형 지역은 그 광명역에 있는 중앙대 병원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상과를 그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 복지부 그 고시에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행히 또 제 의복 후배들이라서 또 역시 밥을 사 먹이면서 가서 좀 우리 병원에서 오는 응급산부들을 잘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2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올랐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급여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자가 분만을 한다면 대학병원에서 평균 2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산모 1천만 원, 신생아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급여가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를 내느냐? 우리 병원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원 내외를 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급여와 비급여에서. 근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 산모 그분이 우리 병원에서 끌다 안 돼서 조산으로 그 대학병원으로 보냈는데 총 청구비가 2,5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 현실 이런 거 보면 첫 번째 적자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전임이 펠로우죠. 전문 있다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상과를 좀 더 해보겠다고 하는 펠로우 선생님들이 거의 80%가 분만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산부인과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뉴스로 지금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의 이 분만 인프라와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사정은 어떤가 하고 제가 과별 전공의 지원율이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올려봤는데 2023년, 24년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의정 사태 이전이죠.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에는 산부인과 60% 지원했고 소아과가 30% 정도 지원했습니다. 즉 100명을 뽑는다면 60명, 100명을 뽑는다면 3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2025년도 전공의 복귀하면서 지원율을 보면 산부인과가 40%, 소아과가 10%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 소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근데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는 40%나 되니까 꽤 할만하구나. 아니에요. 산부인과 안에서는 난임 파트가 있고 부인과 파트가 있고 종양 파트가 있고 파트가 있는데 이 40% 중에서 10% 채 안 되게 상과를 합니다. 상과 의사는 결국 숫자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1년에 이제 한 7명 정도, 1년에 7명 정도가 분만하겠다고 나오고 이분들이 대부분 또 여성 의사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한 3, 4년 하다 보면 안 합니다. 이제 밤에 당직을 써보면 힘들고 이게 또 좀 응급 상황에서 굉장히 몸이 후달린다는 걸 알고 또 출산과 육아가 딱 맞물리면 다 그만둬 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려고 구인을 해보는데 남자 의사는 거의 없어요. 이제 씨가 말라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여의사들을 또 해보니까 다들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오피스 열어서 좀 돈 좀 적게 벌더라도 편하게 살겠다고 하니
지금 이 미래가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 환경이 필수 의료 환경이 인력 측면에서 이렇게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지금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시흥시가 야심차게 또 기대하는 게 백오 서울대병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좀 찬물을 조금 끼얹어 보자면, 사실 뭐 그 인천 청라에 뭐 그 서울 아산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올해 뉴스를 찾아보니까 5천억을 더 안 주면 못 들어온다. 원래 6천억 공사비였거든요. 2024년도가. 근데 2029년도 800병상 개원 딱 우리 서울대랑 백오 서울대랑 똑같은 병상이더라고요. 근데 5천억 폭등해서 착공을 못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송도에 있는 연세대병원, 그 송도 연세대병원 1000병상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지연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뉴스 찾아보니까 2천억을 더 달라. 그래서 저는 뭐 백오 서울대병원이 시가 제공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그 연도에 잘 개원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상과 교수 현황을 보면 뭐 씨가 말랐죠. 상과 교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9 뺑뺑이를 돈다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제가 그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연휴에 그 119 응급 상황실에 일을 합니다. 그쪽에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일산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 의사들이 와서 응급실 상황실 뭐 텔레마케팅처럼 끼고 막 전국에 있는 119가 막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산모가 몇 주인데 뭐 어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걸 제가 총 4번인가를 커버를 했는데 해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20몇 군데를 돌려서 한 산모는 포기시켰습니다. 그냥 그쪽 병원 2차 병원이었는데 그냥 거기서 나세요. 낳고 설명하시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시고 뭐 헬기 타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26군데를 전화를 돌렸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학병원의 상과 교수를 이 백오 서울대병원에 기대를 한다면 사실 제가 듣기로 작년에 서울대 지원인 서울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상과를 문 닫았거든요. 교수가 없어서.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교수가 몇 명 없습니다. 주로 전임의 하고 저 전공의로 돌리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거기가 또 아까 그 김정환 그 원장님 말씀대로 온갖 그 직위는 다 가지고 있죠. 뭐 중증 응급센터, 뭐 중증 무슨 센터 이러면서 근데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공공병원의 현실 다 적자죠. 사실은 이게 딱 공공병원이 흑자를 본 데가 딱 코로나 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강남의료원에서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5개의 공공의료원의 실태를 꽤 잘 알고 경험했는데 적자라서 억지로 도에서 돈 벌려가지고 손 벌려서 돌아가는 곳인데 공공의료원을 아까 시흥시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만들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귀한 의사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에서 아마 구인을 할 때 비싼 값으로 구인을 할 것 같아서 가면 편하거든요. 한 달 제가 속초의료원 보니까 연봉이 4억 몇천이던데 1년에 분만을 10건 하더라고요. 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갈 것 같은데 그 공공의료원은 딱 코로나 때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을 때 빼고는 쭉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적자로 이자를 내기도 좀 버거운데 저는 시흥시가 공공의료원을 왜 만드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5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작년쯤에 시흥시 그 의회에 가서 이 자료들을 발표할 때 5년 정도면은 많이 무너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우리 병원조차도 이제는 5년 정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필수 의료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자체든 뭐 복지부든 제가 9월 19일 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왔는데 복지부든 지자체든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면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 물론 뭐 저희 협회나 필수의료 의사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걸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도 뭐 언론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예고를 했음에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고 뭐 이런 뉴스가 뜨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당황해하면서 예산은 없는 겁니다. 또 예산을 긴급히 마련을 해도
전혀 비효율적인 정책을 내기가 일쑤입니다. 이번에 9월 19일 날 복지부 장관 그 조창 간담회 가가지고도 또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왔길래 저는 현장에서 이러이러한데 그거 역시 비효율적입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건정심을 통과하고 뭐 국회에 뭐 어떤 걸 통과하고 바꿀 수가 없대요. 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서 그런 시행착오를 몇 년 또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몇 년 후에는 없을 테니까. 사실 제가 55세인데 제가 굉장히 상과이사 중에서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제 밑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실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대책을 조금 써본 거는 뭐 복잡하게 안 쓰고 단기 대책, 기존 분만기관 경제적 직접 지원. 저희 뭐 저희 지자체는 저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보건소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내후년 2027년부터 좀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7년에 저희 병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이제 이 필수 의료는 공공이 좀 감당해야 됩니다. 소아, 중증, 이런 분만 이런 쪽은 아까 당연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공공이 담당해야 되고 재원을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그 중장기라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흥시도 이제 뭐 부지와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공의료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원을 만들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지자체가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민간 위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절실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토론회 오기 전에 이제 이 토론회를 한다라고 했더니 토론장에 그 예진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주변에 저희 아이 엄마들이 거기 둘째 출신, 셋째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첫째를 낳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 엄마들이 여기 없어지면 안 된다. 또 저는 지역이 이제 남부권이니까 박수산부인과 없어져서 우리 아이의 출생병원이 없어졌다. 이렇게도 사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에 정말 저는 오늘 또 한 번 더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은 생애 주기별로 출생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제 소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시흥시 의사회 소아과 지회 지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 앞에 한라의 비발디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잠깐 환자 보다가 나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흥시 소아과의 회장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얘기를 듣고 나니 아직 소아과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제가 83년생인데 저도 옆에 선생님의 나이가 됐을 무렵 저도 비슷한 소아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때 55세가 됐어도 저보다 젊은 소아과 의사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계신 소아과 선생님이 다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비슷한 위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3차 병원, 2차 병원 그리고 수많은 1차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1차 의료기관, 즉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2차랑 3차 병원은 주로 응급과 중증 의료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1차 소아과 의원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 전체 소아과 의료체계는 잘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조기 진단과 예방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아이들이 응급실과 상급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증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가게 되면 진짜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처럼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팍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가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딱 이런 류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더라, 소아과가 어려워서 전문의들이 다른 과 한다더라 이런 뉴스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 아직 집 주변의 소아과는 잘 돌아가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실제로 몸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가는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상황, 겉으로 지금 당장 티는 안 나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소아과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이 자기 면허를 걸고 개설을 하는데 진료 방법과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방법을 강제로 따르는 방식입니다. 병원의 주인은 개인인데 운영은 공공 시스템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중국집을 오픈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짜장면 가격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올해 짜장면 가격은 얼마를 하라고 정해놓는 구조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5성급 호텔에서 중식당 셰프로 있었어도 상관없고 유기농 재료를 만들어서 숯하면을 뽑아서 짜장면을 만들어도 짜장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조차 원가 이하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건 불법입니다. 다수의 진료과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도 없어서 박리담회로 많은 환자를 빠르게 보면서 병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국가가 정해놓은 운영 방식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병원의 주인인 개인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출생아 수는 1980년 대비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 수는 매년 200명씩 증가해서 아이 수에 비해 의사 수는 오히려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2000년 대비 아이들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 숫자는 2배 이상 늘어서 소아과 전문의 한 명당 아이들 수는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진찰료가 2배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진료 수입은 당연히 줄었고 최근에는 단순히 수입이 감소한 게 아니라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100곳 안에서만, 시흥이 아니라 100곳 안에서만 소아과 개원을 중단하고 성인 진료를 겸한 일반 의원으로 새롭게 개원하고 계신 분을 소아과 전문의를 저는 3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아과의 문제가 제가 소아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환자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가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애매한 주제입니다. 소아과를 운영하기 위한 수입원에는 진료 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이 있습니다. 진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NIP라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소아청소년과에서 국가와 예방접종 위탁 계약을 맺으면 의원에서 백신을 선구매하여 보관하고 접종하고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를 국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지자체에서 정해진 비용을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데 독감 시즌이 접종 시작되는 10월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예방접종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3, 4년간 특히 연말 연초에 접종비에 대한 지급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소아과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에 대한 백신에 대한 선구입 비용에 대해서 백신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매월 나가는 고정 인건비, 월세, 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11월에 중간 예납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낸 세금, 총 세금의 무려 50%를 미리 내라고 11월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돈을 번 게 없어도 일단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렇게 목돈이 많이 필요한 시즌에 백신비 지급이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흥시는 어땠을까요? 제가 2018년에 개원했는데 21년 겨울까지는 백신비가 12월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 3월 8일까지
백신비가 3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2월에 들어온 적이 없고 11월에 마지막으로 입금되면서 매년 2, 3개월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금 9월 말 이후로는 현재까지 백신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럴까요? 다른 지역 11월, 12월에 지자체를 통한 백신비 입금 내역인데 책자에 보시면은 다른 시에서는 시흥시에서는 보내주지 않지만 이렇게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비슷한 시흥시와 비슷한 문제를 처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소아과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진료 수입으로는 소아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마저 국가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라고 한다면 이건 나쁜 사장님이 나 돈 없으니까 지금 월급 못 준다고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국가 돈 떼어먹지 않으니까 좀 참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을 시즌이 소아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돈이 들어가는 시즌이다 보니 여러 소아과 의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내에서는 예방접종비 지급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나 예비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이 있지 않을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토론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기 이제 계신 우리 이제 보건소나 뭐 예산본부과나 이제 각 부서들에서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체계를 마련해서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뭐 시에 예산이 없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필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뭐 소상공인이나 뭐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가 따로 있어갖고 그 부분들은 챙기려고 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조금 늦게 나온다라고 좀 참아달라라고 말하기에는 현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제가 뭐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AI 바이오 이것이 저희 시정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판 아직은 분만 취약지가 아닌 출산도 가능하고 소아과도 있고 소아 응급도 가능하고 필수 그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 하에서 데이터를 좀 우리가 쌓아야겠다. 아까도 그 전국 단위의 자료를 보여줬지 우리 시흥시의 자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서 데이터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겪는 성인 질병이나 어떤 그 의료의 부분들이 매우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저희 지금과는 다른 질병 구조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이 데이터가 시흥시만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토론자로 우리 김예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연구원 김예람입니다. 우선 초대해주신 시의시의와 특히 박승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되게 토론하면 이렇게 U자 형태로 둘러앉아서 그런 토론회를 생각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떨리는 마음에 염소 같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 분께서 너무 진중하고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세션은 조금 가볍게 브런치를 먹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응급의료 지원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안 계실 줄, 들어보셨나요?
잘 안 계신데 이렇게 또 들어가 주신 분이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저희 응급의료 지원단을 저는 소개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께서는 이렇게 너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료를 좀 미약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은 경기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지속 중이고요. 저희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질이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안내드린 자료와 같고요. 인력 현황은 단장 1인과 연구원 3인으로 구성돼서 총 4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으로는 응급의료 정책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응급의료 역량 강화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실적으로는 응급의료 정책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적인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틈틈이 해서 보고드리고, 올해에는 7월 달에 경기도 응급의료 통계집을 발간해서 각 보건소와 소방 그리고 의료기관에 배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중점 연구를 연간 2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독성 환자 분석과 심정지 환자 분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현황 보고서를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전문 자문단을 모셔서 응급의료 지원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여기서 최근에 8월 21일자로 회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지침 개선, 응급의료 권역 재정비,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협의체 간담회를 총 4차례 계획 중에 있고 현재 2차례 마친 예정입니다. 그리고 119에서 미수용되고 있는 문제 환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급대 선생님들과 그리고 경기도, 저희 지원단 이렇게 세 단체가 모인 실무협의체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설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비상대응 진료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 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또 비상 연락망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보건소 응급의료에 재직하시는 보건소 선생님들 그리고 119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응급의료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경기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인터뷰를 해서 이 인터뷰 내용을 12월 중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또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단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북부 응급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이번에 동두천이 경기도에 56억 원을 투입해서 동두천, 가평, 양평, 양주 4개 지역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랑 장비 교체를 지금 지원했다라는 이제 기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이제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하고 인건비랑 장비비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 취약지라기보다는 미리 대응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고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필수 의료 체계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체계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하고 우리 시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우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지역 격차가 있고 낮은 수가 등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있고 특히 응급 외상 분만 소화 분야는 의료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응급 분만 소화 진료 중심의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 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 당직제 지역 완결형 진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를 체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이후에 분만 의료기관이 한개소로 감소되어서 분만과 응급 산모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야간 소아 환자 중 중증 소아 환자 대응, 입원 시설과 중환자실을 갖춘 소아 청소년 전문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태여서 심각한 문제로 대응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단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만 인프라 유지 사업인데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시설이나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되진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3년 8월부터 시의회에서 주관하고 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방안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직접적인 지원이랄지 간접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방법을 지금 현직에 계신 그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 의견을 묻고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2024년 4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신설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 통보돼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가사업하고 중복된 사유가 있어서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만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 또 전문가들이 자문을 거쳐서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서 현재 다시 사회보장 제도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진 산부인과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더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과 아울러서 개방병원 협약을 통한 응급 임산부 환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복지부와 이 또한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해주고 또 어떤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응급의료 공백 해소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4개소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시 전역에 분포하고는 있지만 일부 구도심이나 새로운 지역 또 외곽 지역에는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소아응급 상황 대응에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 휴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상급병원 연결망을 구축하고 응급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역 필수 의료 보강 강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국가 차원의 균등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법안이 지금 올 연말에 다 발의될 것을 목표로 지금 제정될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그 내용이 지방 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아까 출산을 저희 시에서 하기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시고, 복지 차원에서의 뭐 외부인 주민이나 아니면 이제 취약계층의 산모들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둘째, 셋째의 아이들 이제 하는데, 그래서 보건과 복지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복지 분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과 복지 안에서 또 가장 큰 사안인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출생부터 생애주기별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주시고 보건과 복지를 협의하는 그런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론자분들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간병원의 직접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예방접종의 부분들은 저희가 체계화만 좀 잘 잡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주는 게 아니라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 기다릴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예산 받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토론 내용들은 이제 쭉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부회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질문 답변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책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보건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준비해주고 계시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5% 미만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공공의료원을 많이 짓는다고 공적의료가 커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장 시흥시에는 세수의 부담도 있고 아시다시피 적자의 부담이 커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아픈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생사를 좌지우지할 동안 시흥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2차 민간 의원 병원에게 지원하는 게 이번에 포괄2차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병원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인증을 거쳐야 되고 이제 몇 개의 시술과 수술의 개수를 채워야 되고 여러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을 받는데도 또 재원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병원만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의료 소외 지역, 사람의 밀집도가 적은 곳에 무조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들어가거나 큰 규모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꿔서 정말 시흥시라도 북부, 남부, 중앙이 또 다르고 거기에 계시는 이주민의 성향도 다르고 시와는 시와산단이 있고 매화동이나 산현동에는 영세한 이주민의 노동은 주로 농업 노동이에요. 거기야말로 파악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사각지대 노동인데 그런 분들은 아픈 건 고사하고 검진도 못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못 빠져나오시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무너져 가면서 거기서 낳으신 아이들은 정왕동의 쪽방촌이나 거기는 그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이 사망하고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시흥시에 열악한 몇 개의 핵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가정과 이주민 아동들이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잖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출산 아동이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구성이 바뀔 뿐이에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언어도 이주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란 말 자체에 약간의 차별이 들어있죠. 누구나 다른 시도에서 우리 시흥시로 이사해 온 것도 이주민이잖고 배타적으로 우리는 원주민이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관점도 한국의 국적의 아이들만 볼 때는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무수히 저희들 10명을 보면 이제 거의 대여섯 명은 이주민 아동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귀화하거나 아니면 몰래 오거나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나마 시흥시는 시흥아동 확인증을 조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등록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일단은 행정력이 맞닿는 아주 훌륭한 도시예요. 그렇다면 시흥시야말로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위기가 아니라 그 이주민 아동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는 20, 3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의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취약가정과 이주민의 아동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마치 뭐 시혜를 베풀어서 해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언어 발달, 그 발달장애로 연구와 검진해 보면 다 발달장애로 떠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고 제대로 피드백을 못 받으면 정말로 발달이 잘 안 돼요. 이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아니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 의료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만 얘기해서는 반쪽짜리예요. 아니 10분의 1짜리예요. 그러니까 복지와 통합돌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한 사람의 시민도 건강하게 이 시에서 살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오셨지만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그 인구 정책과라는 마인드는 너무 저도 획기적이고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 시흥시 인구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동별로 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냐, 그냥 그 수익만 가지고 취약 가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존재해도 무수하게 버려지거나 탈선 또는 탈가정, 탈학교 아이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의료와 복지가 맞닿을 수 있는 방법까지 시흥시는 필수 의료 영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좀 너무 넓어졌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흥시도 소아과가 35개라고는 하지만 몰린 데는 몰리고 없는 데는 없어요. 산미시장에는 어려운 가정이 꽤 많은데 산미시장에 소아과 딱 하나 있어요. 이하소아과 하나 계시고 그 선생님도 환자도 줄고 하다못해 밑에 약국도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환자가 너무 적다고. 근데 버티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하소아과 원장님은 지금 일하신 지 거의 30년이 넘어가시는데 일하시면서 거기서 만난 무수한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하는 과정 다 보시고 힘든 아이들을 아름아름 공적 의료를 다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딱한 처지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분은 공공의료원이 아닌데 개인 소아과 의원인데 혼자 다 하고 계셨어요. 혼자 그냥 무료로 진료를 한다거나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연결해 주신다거나. 그렇다면 정말 거점 소아과 의원들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산미시장을 제가 처음에 여기 시흥시에 왔을 때 대하동에 왜 소아과가 그 옛날 호연로에 지금 시흥시 보건소가 있고 예전에 시청이 있었던 그 엄청난 곳에 왜 소아과가 없지?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없는 이유가 몇 번 개업했다가 다 폐업했대요. 환자들이 없어서. 왜냐면 원도심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환자가 없으니까 소아과는 이렇게 여기처럼 환자가 많아도 우리가 경영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N수가 줄어드는 곳에는 경영 자체가 불가해요. 그럼 그런데 여는 소아과는 뭔가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역의 특성상 거점 소아과 1차 의원도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어느 규모, 어느 정도를 거쳐야만 너는 국가가 지원해. 너는 포괄 2차 병원. 이게 아니라 1차 의원도 거점 의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그 동네 열었으니까 당신은 지원해 줄게요가 아니라 거기서 이러이러한 구성의 의료를 하시면 시에서 먼저 지원하겠어요. 국가적인 제도가 오기를 기다리기 너무 멀잖아요. 응급의료 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계신 혼자 계신 의원에서는 더욱더 2차 병원도 3차 병원에 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1차 의원에서 야간에 진료하시다 아무리 달빛병원이 좋아도 야간에 진료하시다가 한밤에 3차로 쏠려고 우리는 쏜다고 표현하면 죄송한데 환자를 보내려고 할 때
이제 저희 2차 병원만 해도 진료협력센터가 있어서 전화 좀 해줘 그러면 막 돌려주시지만 1차원에서는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원장이 진료를 다 멈추고 수십 군데 전화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내 앞에 오는 환자를 못 봐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응급의료의 연구는 아까 응급의료의 자원을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공공의료원의 응급실만이 아니라 실제 시아병원이나 신천연합병원이나 센트럴병원처럼 2차 병원인데 저희가 응급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역량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차 의원이지만 바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될 때 보낼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거야말로 디테일로 승부하는 응급의료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림표는 누구나 멋있게 그릴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열심히 만들 수 있는데 그림에 속지 말자. 그림 이전에 실제 한 사람의 아이와 산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 사례 중심으로 시흥은 모델링을 해보면 좋겠다. 엄청난 사례가 오사영 원장님께 이동현 원장님께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시흥시에 온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히 만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처럼 팬데믹 때 시흥시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잘 진두지휘해 주셔서 시흥시는 정말 저는 공무원분들과 민간 의료기관이 잘 맞춰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엄청나게도 힘드셨잖아요. 이거는 또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필수 의료의 감염 관리까지 다 넣어서 돌려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종합적인 그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저희 이제 토론 내용 중에 질문 네. 네, 저기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만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토론 중에 말씀하신 게 그 사회보장 제도를 보건복지부하고 신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분만 산부인과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일코 요양관 고친다고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면은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취재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진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뭐 한 20여 년 하면서 그 출산을 한 15,000명 가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인원이.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끝까지 좀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뭐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고 내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인력 문제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분만 문제는 뭐 행정과 정치권이 정말 이건 정책 토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분만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전달받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돼서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오상훈 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아마 이제 연내에는 답변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서 지금 예진 산부인과에 있는 문제가 지금은 인력난이 문제시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인력을 부인해서 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서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뭐 그 병원에 이런저런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이 예전처럼 5-6분의 의사분들이 오셔서 활발하게 다시 분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그 병원의 어떤 그런 그 지원해서 좀 더 그 병원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는데 지금 그
겪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력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계속 상시적으로 24시간 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또 이제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또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23년도에 저하고 이제 그 시의사회 회장님하고 시의회의 복지위원님들 모시고 뭐 필수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회의를 했을 때 이제 시에서나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 저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지원이 좋겠느냐.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직접 지원을 사실 뭐 저는 개원 20년 차고 뭐 또 나름대로 특별히 사고도 없이 잘 진행했기 때문에 뭐 비용이 그렇게 절실한 부분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분만 그 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라. 그게 이제 간접 지원이죠. 우리 지자체의 분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신다면 우리 기관은 그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으니까 그 산모들에게 이 관내에서 산모들에게 뭐 지역 화폐 뭐 시루를 드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접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각 이제 그 팀장님들과 그뭐 사무관 주무관님들께서 복지부의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셔서 했는데 뭐 중복 지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간접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의치 않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토론자로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업자가 제가 이 토론회를 간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다 이랬더니 동업자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지 마세요. 이제는 산모가 와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지경이에요. 저희가 이제 의사가 둘이가 남으면 오히려 분만을 줄여야 돼요. 유지를 하려면 그나마 기관을 유지를 하려면 그 지경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후속 대책이라고 한 게 진짜로 직접 지원을 해라. 아까 그 시흥이라는 곳이 경기도권에서도 외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과 의사들이 인지하기로는 이 지역은 외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에서도 자리는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과병원에 가고자 하는 의사 수는 굉장히 적어요. 다 안 하는 거죠. 기존 한 3, 4년 정도 전문의를 따고 분만병원을 경험했던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약간 한 실제로 그 자기가 전문의를 따고 이 필드에 나와서 한 5년 정도 하면은 다소 베테랑이 되거든요. 그 베테랑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제.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의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육아라는 환경도 겹치고 이제 그 워라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저는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5년 전부터도 계속 늦으면 대책 없습니다라고 중앙에도 가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분만 기관이 3,000개 정도에 접근했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분만할 곳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00개라고 여기 자료에는 있지만 400개 안 돼요. 한 37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복지부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억지로 기관을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위원으로도 한 8년째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분만 취약지에서 뭐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북부에 57억을 쓴다. 저는 다 그 헛짓거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도 지적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도 지금은 아마 1년에 중앙과 지자체가 한 400억 정도 쓸 거예요. 2011년도는 한 70억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쓰면은 분만 취약지가 회복되느냐? 벌써 지금 몇천억 썼잖아요. 회복 안 돼요. 회복 안 된다는 걸 이미 5년 전에 10년 정도 해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정책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변경해요. 안 변경하니까 계속 꼬로박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진행하시는 건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겠지만 별로 이제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책으로 이제는 직접 지원해라. 차라리 상과 의사를 월급을 더 줘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직접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을 상과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뭐 4억을 받는다. 그럼 우리 지역은 5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각 병원들이 이제는 각축전을 벌려요. 상과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제가 2023년 시의회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보건복지부에도 한 5, 6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할 때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지자체에 상과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안성의료원에 안성시 시장님이 안성의료원에 상과의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기 남부권에서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곳이 안성시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안성시는 인구도 많아요. 젊은 인구도. 그리고 우리처럼 공단도 반도체 공단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공단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상과의사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안성시 의료원에 상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지만 안 되는 거죠. 뭐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도 상과의사가 있느냐? 없어요. 그 돈 많은 성남시가. 그렇지만 성남시 의료원은 뭐 매년 500억씩 적자를 본다는데 뭐 그런 의료원에서 상과의사 못 구해요. 지금은 그 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통한 이제 끝났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벌써 또 한 발 늦은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제가 2023년에 제시를 한 그 시점이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2023년 7월 14일인가? 뭐 하여튼 그 기사 찾아보면 우리 뭐 시흥시 지역 저널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2년이 흘러가면서 환경은 또 급변을 한 거예요. 급변을 했는데 여튼 뭐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심각성이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듣는 분들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심각하게 느끼겠죠.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뭐 피를 흘리는데 갈 데가 없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느끼겠지만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또 간접적으로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약간 좀 한 다리 건너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올 것 같은데 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시가 뭐 간접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토론자로 이렇게 모실 때에도 거기 나가서 얘기한다고 바뀌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던 게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꼭 한 번만 와 주십사라고 요청드렸던 거는 사실 정책 결정자의 사실 생각과 관심이거든요. 정말 그 해당자가 되면 이게 정말 시급하구나 알고 아마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저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사실 이제 높은 자리 갈수록 나이가 높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거기서 영역에서 멀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손주 볼 때쯤 됐을 때 자기 자녀가 그런 게 취해졌을 때 시급성을 느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본인과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래요. 데이터 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분만의 월별 분만 건수, 대기 시간, 야간 분만의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간, 30년간의 그것도 있을 거고 소아응급은 야간 대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아까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월별 청구를 했는데 지급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늦어졌다. 평균 일수가 어떻다라는 어떤 이런 지표들이 있어야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지역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신 박소연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동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 미지급건이요. 이거를 시 차원에서 예방접종비 지급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비용 상환이 사실은 이제 해마다 좀 더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비용을 받아야 그 병원이 운영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쨌든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작았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매달 계속 그 지원을 좀 늘려달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 예산부서와도 좀 더 빨리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또 보건복지부나 경도의 예산 여건상 예산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좀 더 많은 폭으로 늘려주마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내려온 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비소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빨리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없으시죠? 그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토론회가 시흥시가 필수의료 체계 구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소중한 이제 제언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앞으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해주셨던 우리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흥시 필수의료 체계 구축 방안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